네가 아직도 배짱 부릴 처지인 줄 알아? 애 아빠 없는 애 낳아봐야 정신 차릴래?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자 시댁은 태도를 180도 바꿔 예단은커녕 제 명의로 된 신혼집까지 공동 명의로 바꾸라고 강요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를 인질 삼아서요.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들의 모든 막말과 요구를 녹음하고 변호사 친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도록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선사할 사이다.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안온한 행복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신혼집에 달 커튼 사이즈를 재고 있었어요. 집은 위례 신도시에 있는 34평 신축 아파트였죠. 부모님이 6억을 보태주셨고 나머지는 제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예비신랑 김진우 씨는 결혼 후에 대출금을 같이 갚아나가자고 했고요. 그때는 그런 걸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부부로 함께 살아갈 건데 너무 계산적으로 굴면 정 떨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저 모든 게 순조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까지만 해도요. 그날 예비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가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부엌부터 훑어보셨죠. 싱크대 색이 너무 밝네. 때 타기 딱 좋겠어. 그러고는 안방으로 걸어가 침대 매트리스를 손으로 꾹꾹 눌러보셨습니다. 너희 젊은 애들은 잘 몰라. 침대는 너무 푹신한 거 사면 안 돼. 나중에 아기한테 안 좋다고. 저는 현관에 서서 손에 줄자를 든 채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가구는 이미 다 계약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약했으면 취소하면 되지. 넌 이제 김씨 집안의 아이를 가졌으니 집안 꾸미는 건 어른들 말씀 따라야 하는 거야. 그때 거실에 있던 진우 씨가 고개를 불쑥 내밀며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엄마도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우리라는 한마디로 제 집은 순식간에 김씨 집안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은 어머니는 드디어 진짜 본론을 꺼냈습니다. 예단 말이다. 우리가 다시 얘기 좀 해봤는데 그 말에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원래 현금 예단으로 3천만 원을 주시기로 했었거든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그 돈을 받으면 다시 저희 부부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하셨고요. 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로 밀며 말했습니다. 네가 임신했으니 결혼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 예단 같은 형식적인 건 생략하자. 저는 눈을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 안 주겠다는 뜻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실속 챙겨야지. 그 돈 시댁에 두면 나중에 다 내 아이한테 돌아가는 돈이야.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혼수는요? 혼수는 당연히 해와야지. 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부모님은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너한테 안 해주면 누구한테 해주시겠니?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줄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금속 줄자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탁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화를 내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진우 씨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음과 함께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누나 예비 시누이 김진아의 목소리였어요. 야, 김진우 정신 차려. 걔 벌써 임신 3개월이야. 빼도 박도 못한다고. 예단은 깎고 아파트 명의에 내 이름부터 올려. 진우 씨는 당황해서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진우 씨도 저렇게 생각해요? 진우 씨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누나가 말이 좀 직설적이잖아. 틀린 말은 아니지. 서연아, 우리 이제 곧 한 가족이 될 건데 자꾸 돈 문제로 그러지 마. 돈이 시댁에 있으면 한 가족이고 제 손에 들어오면 따지는 게 되는 걸까요?
제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싸우는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럼 예단은 없는 걸로 하고 아파트 공동명의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제가 넘어왔다고 생각한 거겠죠. 집은 네가 결혼 전에 산 거니 우리가 내 걸 뺏을 생각은 없어. 그냥 진우 이름만 올려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하는 거지. 대출금은요, 제가 월급이 더 높으니 일단 제가 갚을게요. 진우 씨는 지금 회사 사정도 불안정하고 남자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요. 진우 씨가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자기야, 내가 이번에 프로젝트 성과급 나오면 바로 보내줄게. 그 말 전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보내준다 했고, 산부인과 검진비도 보내준다 했고, 예식장 계약금도 보내준다 했죠. 하지만 그 약속들은 언제나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모든 말을 녹음했습니다. 여자는 고생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희생을 상대가 당연한 무기로 여기는 것이 두려운 거죠. 저녁에 어머니가 돌아가자 진우 씨가 다가와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 엄마 세대분들이 다 그렇잖아.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안 그러죠. 저는 텅 빈 거실을 보며 물었습니다. 예단이랑 공동명예 전부 어머님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진우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상황에선 굳이 예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진우 씨는요? 그제야 진우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꼭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이미 그의 입장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10시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목소리를 낮춰 물으셨습니다. 혹시 시댁에서 딴소리 하니?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장롱문을 붙잡고 서 계셨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마디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예단은 딸을 파는 돈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들의 태도란다. 그때 아빠가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네 엄마가 혹시 모르니 잘 보관해 두라고 하더구나. 봉투 안에는 아파트 구매, 당시의 이체 내역, 선납금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결제 내역, 예식장 계약서까지 모든 서류가 날짜 순으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빠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살 수 있으면 같이 사는 거고 안 되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대학 동기이자 로펌에서 일하는 친구 최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이는 가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세 가지만 물었습니다. 녹음한 거 있어? 아파트 선납금이랑 대출금은 누가 낸 거야? 나랑 우리 부모님. 그쪽에서 네가 임신했기 때문에 예단을 깎는다는 말을 명확하게 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녹음했어. 민준이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판을 엎지 마. 왜? 지금 말만 바꾼 거잖아. 말은 증거가 되기 힘들어. 그 조건을 문서로 만들게 해야 해. 그리고 되도록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게 만들어.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이 켜져 있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연아, 뱃속의 아이 때문에 네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마. 진심인 사람들은 네가 임신했다고 해서 절대 가격을 흥정하지 않아. 그 한마디가 바늘이 되어 제 마음속 마지막 미련의 풍선을 터뜨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우 씨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금요일에 양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자고 하셔. 결혼 준비 마무리 짓게.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바로 뒤이어 보냈습니다. 결혼 전 가족 협의사항 1. 신부 측은 예단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2. 신혼집은 신랑 김진우의 이름을 추가하여 공동명의로 한다. 3. 자녀 출생 후 부계성을 따르며 조부모가 양육에 참여한다. 4. 신부 측은 임신을 이유로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저는 그 화면을 천천히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글자 보냈습니다. 동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 손에 직접 칼을 쥐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금요일 양가 식사 자리는 시댁 근처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작은 룸이었지만 테이블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우 씨 부모님, 시누이 부부, 그리고 법을 좀 안다는 시숙부 김성철이라는 분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단둘이 갔습니다. 아빠는 갑자기 야근이 잡히셨지만 굳이 휴가를 내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가 협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저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진우 씨에게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진우야, 서연이 임신했으니 매운 건 시키지 마라. 임산부는 귀하니까 우리가 다 맞춰줘야지.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메뉴판은 끝내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이제 우리 집안의 특별보호 대상이잖아요. 우리 김씨 집안의 1등 공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으며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시숙부라는 분이 그 협의사항 문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에 사인해. 이제 한 가족인데 이렇게 문서로 남겨둬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지.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는 오늘 결혼 얘기를 하러 온 거지 무슨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온 게 아닙니다. 시누이가 즉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저희가 새언니한테 뭐 못해줄 거라도 있나요? 엄마가 입을 열려는 순간 제가 엄마의 손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협의서는 카톡으로 받은 사진보다 더 악랄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줄이 추가되어 있었죠. 신부가 혼전에 구매한 아파트는 혼인 후 가족 공동의 거주 공간으로 하며 신랑은 동등한 거주권 및 처분 제한권을 가진다. 처분 제한권이라는 6글자가 교묘했습니다. 손속에 숨겨둔 바늘처럼요. 저는 시숙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누가 작성한 건가요? 그는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좀 봐줬지. 법적으로 문제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이신가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에 법원 쪽에서 일 좀 했어. 시누이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뭘 그렇게 따지세요? 집안 어른이 챙겨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사인 안 하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에 테이블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사인 안 하면 결혼은 좀 미뤄야지.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500만 원, 스드메 계약금 300만 원, 청첩장은 이미 다 보낸 상태였습니다. 제 직장 동료들은 모두 제가 다음 주에 결혼하는 줄 알고 있었죠. 결혼이 미뤄지면 사람들은 시댁이 왜 마음을 바꿨는지 묻지 않을 겁니다. 제 배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겠죠. 진우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일 크게 만들지 마. 너 지금 상황에 시간 끄는 거 안 좋은 거 알잖아. 상황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말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씨 집안이 책임 안 진다는 게 아니야. 아이는 당연히 우리 핏줄이니 낳아야지. 네가 현명하게 굴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한 가족처럼 지내는 거고. 저는 눈을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제가 현명하게 굴지 않으면요. 시누이가 휴대폰을 들고 일부러 단체 카톡방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하지. 친척들이 다들 결혼식 언제냐고 묻는데 만약 결혼 취소됐다고 하면 소문이 어떻게 날지 누가 알겠어? 룸 안에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엄마는 분해서 입술을 깨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협의서를 다시 시어머니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사인 못합니다. 진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고집 그만 부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결혼 전에 조건을 이야기하는 건 협상이지만 아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건 날강도 짓이에요. 시누이가 짙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말 한번 험하게 하네. 어느 집이 결혼할 때 돈 얘기 안 한다고. 돈 얘기 할 수 있죠.
저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인테리어 비용, 산부인과 검진비, 스드메, 잔금부터 정산하시죠. 저는 결제 내역을 한 장 한 장 넘겨 보여주었습니다. 커튼 계약금 120만 원, 스튜디오 촬영, 잔금 250만 원, 산부인과 정밀검사비 80만 원, 신혼집, 가전제품 850만 원, 함께 살 집이니 같이 부담하자던 모든 비용을 진우 씨는 저에게 먼저 내라고 했습니다. 진우 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다 네가 좋아서 산 거 아니니? 저는 진우 씨를 쳐다봤습니다. 카톡으로 자기야, 먼저 결제해줘. 월급날 바로 보낼게 라고 했던 것도 제가 좋아서 한 건가요? 저는 진우 씨와의 카톡 대화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수많은 약속들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룸 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작은 반격이었습니다. 치명타는 아니었지만 제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엔 충분했죠. 시숙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젊은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을 뭘 그렇게 일일이 따지나. 엄마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계약서 들이밀 땐 법을 따지고 돈 갚으라니까 정을 따지시네요. 시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젓가락을 그릇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계산하기 좋아하시면 나중에 애 키우는 돈도 똑같이 나눠서 내세요. 나중에 와서 우리 김씨 집안은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진우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 제가 영수증 다 챙겨둘게요. 진우 씨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곧 시어머니의 단호한 표정 뒤로 사라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충고 하나 할게. 여자가 임신하고 나면 평판 나빠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어머니는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네가 캡처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니? 청첩장 다 돌렸는데 네가 그 망신을 감당할 수 있겠어?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 체면은 어머니가 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진우 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는 다 너희 좋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날 밤 진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 말이 좀 심했지?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저는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협의서 진우 씨 생각은 아니었고요. 몇몇 조항은 좀 상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예단을 영원으로 만드는 것도요. 진우 씨는 3초간 침묵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임신했잖아. 우리 그 돈 아껴서 아이 키우는 데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진우 씨도 이제 저한테는 협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진우 씨의 목소리가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말 좀 그렇게 비꼬지 마. 네가 전 그렇게 결혼하기 싫으면 애 아빠 없이 혼자 나와서 키우든가. 요즘 그런 거 흠도 아니잖아. 그 말이 제 귀에 밝히는 순간 저는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는 제가 겁먹었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가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어차피 내 아이인데 네가 설마 지울 수 있겠어? 네 부모님이 네가 그런 소문 짊어지는 걸 가만두시겠냐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김진우, 임신 후, 예단 압박 및 비혼 출산 종용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친구 민준이에게 보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뭐였어? 이제 그들이 이 문제를 공적인 자리로 끌고 나오게 만들어.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저는 시댁이 저를 오래 기다리게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탕비실에서 행정팀 여직원 2명이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님, 결혼 안 할 수도 있대. 왜? 남자 쪽 집에서 그러는데 여자 쪽에서 돈을 너무 밝힌다던데? 임신한 걸로 협박까지 한대?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두 사람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물을 따랐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진우 씨 누나가 카톡 프로필에 글을 올렸는데 아마 공통으로 아는 사람이 본 것 같아요. 저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신우이 김진아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애 가진 걸 벼슬로 아는 사람 꼭 있더라. 결혼은 자선 사업이 아니랍니다. 착한 것도 정도가 있지. 배경사진은 웨딩 청첩장의 한 귀퉁이였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를 떠올릴 수 있었죠.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민준이에게 보냈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허위사실 유포로 책임을 물을 때 누가 시작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자리에 돌아와 앉자마자 팀장님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팀장님은 평소 저를 아껴주시던 분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무척 난처해 보였습니다. 서연 씨, 결혼 문제 때문에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말이 좀 도는 것 같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팀장님, 괜찮으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팀장님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거래처 가서 최종 보고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거래처에서 담당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문의가 왔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반년 동안 공들여온 프로젝트였습니다. 만약 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담당자에서 교체된다면 올해 연말 승진은 물 건너가는 거였죠. 시댁이 퍼뜨린 뜬소문이 제 밥줄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난 서연 씨가 그런 사람 아니란 거 알아. 하지만 회사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니까. 저는 준비해간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팀장님, 프로젝트 주요 일정, 코드 검수 내역, 거래처 확인 메일까지 전부 여기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팀장님은 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 네. 그럼 오늘 오후에 있는 화상회의, 서연 씨가 발표해. 그것은 일종의 시험대였습니다. 통과하면 저는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실패하면 신우이의 그 프로필 메시지가 저의 불안정함을 증명하는 꼬리표가 될 터였습니다. 오후 3시 화상회의가 시작되기 10분 전인 이 시 50분 진우 씨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래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똑바로 얘기하라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시 58분 신우이가 또 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결혼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 보니 뱃속의 아이로 또 뭘 뜯어내려고 저러나 몰라. 제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 저장하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날카로운 질문 3개를 던졌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나씩 답변했습니다. 팀장님의 굳어있던 미간이 서서히 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 거래처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박 대리님, 다음 주 현장 미팅도 직접 와주실 거죠?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제 작은 땅 한 떼기를 지켜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집안일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은 저를 보며
문득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네 사생활을 가지고 네 능력을 평가하게 만들지 마. 그것은 오늘 제가 들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7, 8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숙부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우 씨가 일어나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가족 단톡방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그날 한정식 집에서 한 말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시숙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 집안의 가장인 양위엄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안이 널 며느리로 받으려는 건 우리 진우가 널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뱃속에 아이 때문이기도 해. 그러니 분수를 알고 행동해라. 저는 고개를 돌려 진우 씨를 봤습니다. 진우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우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모든 말에 내 대답을 강요하지 마. 아니요, 강요해야겠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새언니, 지금 그렇게 당당한 거 우리 집안이 파오는 못할 거라고 믿어서 그러는 거죠? 그녀는 새로 프린트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웨딩 플래너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취소하면 계약금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대요. 예식장도 마찬가지고요. 댁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면 그 손해는 알아서 감수하세요.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청첩장도 다 돌려서 친척들이 다 아는데 망신당하는 건 우리 김씨 집안뿐만이 아닐 거다. 시숙부가 찻잔을 테이블에 쾅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밤 확실하게 정해. 협의서에 사인하면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사인 안 하면 우리도 더는 너희를 책임질 수 없어. 저는 테이블 위에 협의서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쓴 조항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보충, 신부가 임의로 임신 중절을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혼 비용, 예단, 명예,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터무니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협의서를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누이가 즉시 손을 뻗어 그것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눈을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실까 봐요. 시누이의 손이 공중에서 굳었습니다. 진우 씨는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무슨 소송이라도 할 것처럼 굴지 마. 저는 협의서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결혼을 소송처럼 만든 건 그쪽들이에요.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작은 반격이었습니다. 시숙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처녀가 말대꾸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인은 못하겠습니다. 시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결혼 취소될 줄 알아. 제가 현관으로 걸어가는 순간 등 뒤에서 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잘 생각해. 내 배는 기다려주지 않아. 제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진우 씨는 제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했겠죠.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면 늦지 않았어.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건 제가 아니라 그쪽들이에요. 문이 닫히자 시댁 거실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시누이는 두 번째 프로필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결혼 직전의 파투. 여자가 애 성씨 가지고 장사하려듬. 사람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는 법. 저는 그 글을 보자마자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쪽에서 결혼 취소를 카드로 쓰고 있어. 민준이는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마음에 준비 됐어? 저는 제 아랫배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준비됐어.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오전에 병원부터 가자. 대학병원 산부인과 대기실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수납을 기다리는 사람들, 검사 결과를 들고 있는 사람들,
초조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저는 산부인과 진료실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대기 번호가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시댁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검사 기록을 보시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임신 중절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게 확실한가요?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사적인 부분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절차에 따라 위험성, 소요 시간, 그리고 서명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저를 대신해 결정을 내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 또한 협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임신 중절 상담 확인서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세요. 집에 가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꼭 보호자와 함께 오셔야 합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날아갈 듯 가벼웠지만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 번째 증표라고 느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수납 창구로 가서 그동안의 모든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상세 내역을 발급받았습니다. 제 이름과 날짜,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결제는 제 카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로 가서 관련 진료 기록 보존을 신청했습니다. 직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쿵 하고 찍혔습니다. 마치 뒤늦게 도착한 어떤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닫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 씨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병원. 진우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는 왜 갔어? 저는 대기실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리할 게 있어서. 진우 씨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서연아, 너 설마 혼자 낳아서 키우라면서요? 그건 화나서 한 소리였어. 화나서 한 말에 그 사람의 밑바닥이 보이는 법이죠. 진우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기다려.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뒤 진우 씨의 카톡이 쉴 새 없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좀 겁주지 마. 우리 엄마도 지금 엄청 걱정하고 계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마지막 메시지는 시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서연아, 너 혼자 병원에 가는 게 말이 되니? 그 애는 우리 김씨 집안 핏줄이야. 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 음성 메시지를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오후에 진우 씨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구겨진 셔츠 차림에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보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은 거야? 저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은요. 진우 씨가 손을 뻗어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몸을 트러피했습니다. 만지지 마요. 진우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아,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느 집이요? 진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산 제 집이요? 아니면 진우 씨 어머니가 저더러 협의서에 사인하라고 했던 그 김씨 집안이요? 진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꼭 그렇게 가시 돋친 말만 해야겠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김진우 씨, 저는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아, 우리 엄마가 심했어. 하지만 너도 애를 가지고 날 협박하면 안 되지. 틀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를 먼저 협박한 건 아이를 가진 나를 대하는 그쪽들의 태도였어요. 병원 대기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진우 씨는 급히 자세를 낮췄습니다. 알았어. 예단은 우리가 다시 상의해 볼게. 다시 상의해서 얼마를 주실 건데요? 1천만 원. 아파트 명의는요, 그건 일단 보류. 협의서는요, 진우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써도 돼. 그 순간 그의 태도는 마치 선심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원래 그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반격할 힘이 없다고 믿었을 뿐이죠. 저는 가방을 챙겨 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진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결혼 안 해요.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서연아, 충동적으로 굴지 마. 청첩장도 다 돌렸고 예식장도 예약했잖아.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쪽이야말로 청첩장 돌린 걸 이제야 기억했나 보네요. 진우 씨의 목을대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드디어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휘두르던 칼이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기실로 들어서자마자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너 정말 병원에 온 거니? 시누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애 지울 생각이었어?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나랑 집에 가자. 오늘 저녁에 양가 부모님 다시 모여서 제대로 얘기해. 무슨 얘기를요? 네가 혼자서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예단은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얘기. 시누이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애를 가지고 시댁 협박하는 게 얼마나 경우 없는 짓인지에 대한 얘기도요. 누나, 그만 좀 해! 진우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누이는 그를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서워? 진작에 똑바로 했어야지.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서연, 똑똑히 들어. 우리는 내일 결혼식장에 그대로 갈 거야.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 네가 안 나타나면 그건 네 쪽 잘못이 되는 거라고. 저는 눈을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하시겠다고요?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일 예식장에 우리 김씨 집안 친척들 다 갈 거야. 네가 안 오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말해줄 테니 그리 알아. 네가 욕심 부리다가 이 사달을 냈다고. 네가 철없이 굴었다고. 네가 뱃속의 아이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했다고. 시누이가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사람들도 진실은 알아야죠. 진우 씨는 안절부 절못하면서도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악역을 자처하면 그는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다른 이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가 좋다는 거야? 내일 예식장 저도 갈게요. 진우 씨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마음이 바뀌었구나. 저는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드디어 체면 때문에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야지. 여자가 너무 고집부리면 자기만 손해인 거야. 저는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시누이가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일 와서 딴짓할 생각 마. 네가 가진 마지막 패는 4배. 속의 아이라는 거 잊지 말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늘부터 제 마지막 패는 뱃속의 아이가 아니라 이 서류 봉투 속의 증거들이에요. 다음 날 정오. 예식장 3층 연회장. 원래는 결혼식 리허설이 있어야 할 그곳은 시어머니에 의해 결혼 전 설명회 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붉은 배경판에는 신랑 김진우, 신부 박서연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 글씨가 유난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가장 큰 테이블에는 시댁 친척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부모님과 가까운 이모 부부만 오셨습니다. 엄마는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는 짙은 와인색 정장을 차려입고 마치 저희를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부인, 진정하세요. 오늘 오해만 풀면 내일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아빠는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은 양가가 상의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누구 하나 신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숙부는 꼿꼿이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도 체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친척들한테 설명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모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휴대폰을 들고 연회장 전체를 빙 둘러 촬영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증거를 남기려는 듯 또는 제가 망신당하는 모습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진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그만하자. 오늘 협의서에 사인하고 우리 그냥 결혼하자.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협의서요? 진우 씨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프린트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혼전자발적 서약서 1. 신부는 예단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2. 신부는 혼인 후 신혼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할 것을 약속한다. 3. 신부는 태아와 관련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4. 신부는 그동안의 감정적인 문제로 시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인정하고 친지들 앞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한다. 엄마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지. 서약이 아니잖아요. 시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새언니가 사인만 하면 모두가 편해져요. 한 친척이 거들었습니다. 임신까지 했는데 뭘 그렇게 재. 남자 쪽에서 책임져 준다니 다행인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너무 드세네. 여자가 너무 드세면 결국 자기만 손해야. 그 말들은 보이지 않는 바늘이 되어 제 온몸을 찔러댔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을 잠자코 들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제 말로 설득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사실이라는 망치로 맞아야만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말이 없는 것을 보고 제가 기세에 눌렸다고 판단했는지 작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삐 하는 하울링과 함께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두 아이 사이에 결혼을 앞두고 작은 오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예비 며느리가 임신 3개월입니다. 저희 김씨 집안은 처음부터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쪽에서 현금 예단 3천만 원을 요구하고 결혼 후에는 아이 문제에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제가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저희의 깊은 뜻을 오해하고 혼자 병원에 찾아가 우리 진우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불씨마저 꺼져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우 씨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진우야, 네가 말해봐라. 진우 씨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약간의 창피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 제발 그만해. 아래에서 몇몇 친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는 용기를 얻었는지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예단이 사랑의 척도는 아니잖아. 너 지금 임신했으니까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 서약서에 사인을 하라는 거군요. 진우 씨는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또 다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어젯밤에 저한테 애 아빠 없이 혼자 낳아서 키우라고 했던 것도 다투지 않으려고 한 말이었나요? 진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말꼬리 잡는 거야?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다시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서연, 오늘 여기 모두가 보고 있어. 사인을 하든가 아니면 똑바로 해명하든가 둘 중 하나만 해. 그녀는 펜을 서약서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예단은 없고 아파트 명의는 우리 아들 이름 올리고 아이는 김씨성을 따르는 거야. 네가 정억울하면 내 말대로 애 아빠 없이 혼자 낳아 키워보든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연회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임신 3개월, 바로 내일이 결혼식, 예약된 예식장과 이미 보내진 청첩장,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의 시선, 그리고 제 평판, 현실의 모든 밧줄이 제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 화나게 하지 마. 그때 제가 갑자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런 온기도 없는 아주 옅은 미소였습니다. 저는 의자 옆에 두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너 또 사진 찍으려고?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 신랑 김진우, 신부 박서연이라는 글씨가 붉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건 뭐냐?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봉투의 입구를 꾹 눌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진우 씨를 쳐다봤습니다. 모두에게 설명을 원하셨죠?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대학병원 직인이 찍힌 임신 중절 상담 확인서였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지난 3개월간의 모든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었습니다. 결제자는 모두 제 이름이었죠. 세 번째 서류는 변호사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내용 증명 제목에는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우, 최미숙, 김진아의 임신을 빌미로 한 예단 요구, 거부, 불평등, 서약서 강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보전 및 법적 조치 예고. 그리고 저는 휴대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연회장의 스피커를 통해 진우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그렇게 결혼하기 싫으면 애 아빠 없이 혼자 낳아서 키우든가. 요즘 그런 거 흠도 아니잖아. 진우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신우이는 의자가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가 모두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병원 상담 확인서를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아이 이제 그쪽들 손에 쥐어주지 않을 겁니다. 연회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어차피 내 아이인데 네가 설마 지울 수 있겠어? 네 부모님이 네가 그런 소문 짊어지는 걸 가만두시겠냐고? 다음 순간 진우 씨가 스피커를 끄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에 연결 잭을 뽑고 휴대폰을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딱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변호사에게 들려줘야 하니까요. 첫 번째 사이다는 30초 만에 터졌습니다. 진우 씨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뱉은 말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써 지켜온 다정한 남자친구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아까 저를 나무라던 중년 남자는 찻잔을 든 채 허공에서 멈춰 있었고, 신우이의 남편은 마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뭐 대수라고. 연인 사이에 싸우다 보면 화나서 막말할 수도 있지.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럼 이 협의서는요? 저는 시댁에서 손으로 추가했던 조항을 펼쳐 보였습니다. 신부가 임의로 임신 중절을 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새하얀 종이 위 검은 글씨, 새하얀 종이 위 검은 글씨, 옆에는 시숙부님의 서명 초안까지 있네요. 원래 상석에 꼿꼿이 앉아있던 시숙부님의 등이 순간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그냥 초안일 뿐이야. 초안이라도 그쪽들의 의도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때 연회장 옆문으로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에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는 빠른 걸음은 아니었지만 그의 등장은 순식간에 장내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 씨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최민준입니다. 신우이가 즉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변호사까지 부르고 쇼를 하네. 아주 가족끼리 일 가지고 유난이야. 민준이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에 법이 개입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그 일에 협박과 명예훼손, 재산 분쟁이 얽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시어머니의 두 번째 감정,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협박했다고 그래? 증거 있어? 네, 있습니다. 민준이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첫째, 그쪽들은 결혼 취소와 박서연 씨의 평판을 빌미로 예단 포기와 재산상 불이익을 강요하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이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친지 단톡방과 카카오톡 프로필 등 공개적인 공간에 박서연 씨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셋째, 해당 아파트가 박서연 씨의 혼전 재산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를 강요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법 조항을 읊는 대신 캡처한 증거 자료들을 한 장씩 가장 가까이 앉은 친척에게 건넸습니다. 신우이의 카카오톡 프로필, 가족 단톡방 대화, 내용, 진우 씨의 카톡 약속들, 모든 증거에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 진아 씨가 올린 글이야? 계약서 내용은 좀 심했네. 임신한 며느리한테 예단 깎는 건 좀 그렇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착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잘못된 편에 섰을 때의 대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우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 프로필에 내가 무슨 글을 쓰든 무슨 상관이야. 민준이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웨딩, 청첩장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하셨고 댓글에서 지인들이 묻는 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대화를 유도하셨죠. 저희는 이미 증거 보존을 위한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공증이라는 단어에 신우이는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공증이 뭐 어쨌다고 그걸로 날 감옥에라도 보내. 뭐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겁주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신우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로 인해 제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신우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소리치며 싸울 거라 예상했겠지만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차가운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복수는 더 차갑게 하는 법입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증거로 말하니까요. 진우 씨의 세 번째 감정, 억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만든 건 그쪽들이에요. 하지만 아이는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연회장에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 아빠 없이 혼자나 키우라고 말한 순간부터 진우 씨는 더 이상 아이를 빌미로 저를 붙잡을 자격이 없어요. 진우 씨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드디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테이블 위에 병원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제가 그 손을 막았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까는 내가 말이 좀 심했다. 아이 문제는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이것이 네 번째 감정 혼란이었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패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 뱃속의 아이는 더 이상 시댁의 무기가 아니었고 결혼식은 더 이상 제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의 여론마저 그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과 스드메 위약금은 계약서에 따라 저희가 이미 검토를 마쳤습니다. 신랑 측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및 협박으로 인해 파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저희는 해당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때 예식장 지배인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시댁의 부름을 받고 내일 결혼식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만 지금은 입구에 서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 신랑님, 신부님, 내일 예식은 만약 취소하시게 되면 위약금은 계약서대로 처리됩니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양가가 합의하시거나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숙부는 더 이상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 그만 당하고 그만해. 그는 시어머니와 진우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망신스러운 것은 다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속셈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 진짜 망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이 결혼 안 할 거니?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혼전자발적 서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힘주어 찢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끗하게 두 동강 냈습니다. 이 결혼 안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빌미로 장사하려는 시댁도 필요 없습니다. 진우 씨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 드디어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저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을 받은 사람은 신우이였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 가방을 집어들었지만 민준이가 인쇄된 내용 증명 한 부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김진아 씨, 수령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우이의 등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나 사인 안 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등기 우편과 이메일로도 발송하고 기록을 남길 겁니다. 주변 친척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베베 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받아.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신우이는 남편을 획 돌아봤습니다. 당신까지 저 편 드는 거야? 남편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가 카톡에 올린 글은 좀 심했어.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비난보다 더 아프게 밝혔습니다. 신우이는 이를 악물고 내용 증명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그녀의 손에서 구겨졌습니다. 민준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4시간 내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박서연 씨가 입은 업무상 손실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추후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회사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팀장님과 나눈 카톡 메시지 기록을 꺼냈습니다. 거래처에서 담당자의 안정성을 문의했던 내용, 팀장님이 제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던 대화 내용, 저는 긴 말 대신 그 화면을 신우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우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비아냥거림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른이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은 자신의 입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심판대에 오른 사람은 시숙부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협의서가 합법이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는 아까부터 사람들 뒤에 숨어 없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정확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성철 씨, 당신은 양측에게 이 서약서가 합법이라고 말하며 신부, 측에게 서명을 종용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성철 씨의 얼굴 살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아는 대로 말해준 것뿐이야. 저는 식사 자리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가씨, 여기에 사인해. 이제 한 가족인데 이렇게 문서로 남겨둬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지. 그리고 한마디가 더 있었죠. 내가 예전에 법원 쪽에서 일 좀 해서 잘 알아. 친척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봤습니다. 김성철 씨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나는 변호사 아니야. 그냥 친척으로서 조언 좀 해준 거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전문가 행세를 하며 타인을 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은 저희 쪽에도 기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큰 처벌은 아니었지만 그가 친척들 사이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내세우던 법 좀 아는 어른이라는 가면이 소리 없이 박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얕은 지식으로 남을 억누르는 습관 때문에 강해 보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진우 씨였습니다. 저는 비용 정산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진우 씨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모두 지불한 비용 목록이에요. 저는 그 목록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잔금 250만 원, 신혼집, 가전 850만 원, 산부인과 검사비 80만 원, 스드메 계약금 300만 원, 예식장 계약금 500만 원, 그리고 진우 씨가 부담하기로 했던 인테리어 비용이 500만 원까지요. 진우 씨는 그 숫자들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다 우리 결혼 때문에 쓴 돈이잖아. 네,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결혼이 파기되었으니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해야죠. 진우 씨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네. 부인하지 않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지는 겁니다. 진우 씨가 약속했던 부분은 진우 씨가 책임지세요. 저는 카톡 대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가 보냈던 월급날 보내줄게. 이건 내가 낼게. 자기야 먼저 내줘 라는 메시지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진우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갚지 않아도 될 돈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쓴 돈을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계산해? 그때 엄마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시어머니를 압도했습니다. 사부인 아파트 공동명의 해달라고 하실 때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계산하시던데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숙부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네가 내기로 한 건 네가 내. 시어머니가 남편을 획 돌아봤습니다. 여보, 시숙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망신당하고 싶어. 그는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이 돈을 정산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추해질 뿐이라는 거슬려 진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한 돈이 없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변제 계획서를 작성하세요. 민준이가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간단한 양식의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함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총금액, 변제기한, 양측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펜을 쥔 채 쉽사리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그가 제게 불평등한 서약서에 사인하라고 했을 때는 그 펜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했겠죠. 이제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자 펜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신우이가 옆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인하지 마. 저 여자가 너한테 덤터기 씌우는 걸 수도 있잖아. 제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습니다. 불복하시면 법원에서 같이 따져보죠. 신우이는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구경하던 친척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형님, 이쯤에서 그만하세요. 누군가는 진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지. 또 누군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가씨 보통이 아니네. 근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보통이 아닌 게 잘못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은 더더욱 잘못이 아니죠. 예식장 지배인이 다가와 내일 결혼식을 취소할 것인지 최종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일단 취소는 하지 않으면 안 될까? 양가 체면도 있는데. 저는 배경판에 적힌 제 이름을 보았습니다. 붉은 바탕에 금색 글씨. 원래는 제가 직접 고른 디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비웃음처럼 보였습니다. 취소해주세요. 제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취소라는 사실만 담겨 있었습니다. 지배인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는 잠시 프런트로 오셔서 취소 서류 작성 부탁드립니다. 취소라는 두 글자를 들은 시어머니는 몸을 휘청이며 의자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이렇습니다.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 준비했던 마지막 무대를요. 진우 씨는 변제 계획서에 서명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쓰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넌 우리 사이에 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 저는 확인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나 많은 기회를 줬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던 정은 그들이 스스로 다 써버렸으니까요. 진짜 반전은 예식장 프런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취소 서류를 작성할 때 지배인이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 신부님, 이 예식 계약서 상의 예약자 및 연락 담당자는 김진아 님이십니다.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그냥 예약만 도와준 건데 문제 있나요? 지배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500만 원은 박서연 님께서 김진우 님께 이체하신 후 김진아 님 계좌에서 최종 결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엄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진우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그게 누나가 여기 회원이라 누나 이름으로 하면 할인된다고 해서 저는 휴대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작년 연말 제가 진우 씨에게 예식장 계약금이라는 메모와 함께 500만 원을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영수증의 발행 대상은 김진아였습니다. 제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것이 민준이가 미리 계약서 원본을 확인해 보라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이 계약금까지 이렇게 돌려서 처리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진아 씨, 당신이 계약서 상의 연락 담당자 및 결제인이므로 예식 취소 시 환불금은 당신의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맞습니까?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약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우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환불되면 돌려주면 되잖아요. 내가 그 돈 떼먹기라도 할까봐 저는 다른 캡처 화면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제는 저한테 취소하면 손해는 저희 집에서 다 감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만약 박서연 씨가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환불금은 모두 당신의 계좌로 들어갔을 겁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우이의 남편마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는 이런 얘기 없었잖아. 신우이는 창피함에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야. 사람을 뭘 그렇게 더럽게 봐. 저는 차분하게 지배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 3자가 모두 확인했으니 환불금을 실제 돈을 낸 사람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지배인은 난처해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원래 결제 경로에 대한 소명서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신우이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명하면 돈은 제게 돌아오고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상황. 신우이는 한참을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게요. 그녀는 펜을 잡으며 손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첫 글자를 쓰다가 삐뚤어졌습니다. 지배인이 새 양식을 건네주었습니다. 신우이의 남편이 옆에 서서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 좀 해. 네가 나한테 숨긴 게 또 뭐가 있는지. 신우이가 남편을 획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시댁에서는 기세등등했지만 자신의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환불 계좌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돈의 흐름에는 사람의 속내가 비치는 법입니다. 서류 처리가 끝나고 지배인은 위약금을 제외한 350만 원이 영업일 기준 3일 내로 제 계좌로 환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금액을 듣고 얼굴 근육을 실룩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손해를 저희 집에 떠넘기려 했는데 이제 그 길마저 막혀버렸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신혼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도어록이 누군가 손댄 흔적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에 제가 설정하지 않은 임시 비밀번호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출입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관리 직원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습니다. 저 박서연님, 김진우님께서 예비 신랑이라고 하셔서 저는 등기부등본 사진과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주인은 저예요. 규정대로 처리해 주세요. 곧이어 관리소장이 달려왔습니다. CCTV에는 진우 씨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2번이나 집에 들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짐 2 상자를 옮겨 놓았고 또 한 번은 기사를 데려와 베란다, 수납장을 실측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거실을 가리키며 마치 자기 집 안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제 허락 없이 등록된 모든 임시 비밀번호를 삭제해주세요. 앞으로 집주인 본인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출입시키지 말아주세요. 관리소장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주민님, 저희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기사를 불러 시스템 전체를 초기화했습니다. 진우 씨가 도착했을 때 기존의 비밀번호는 이미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밖에 서서 창피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나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저는 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긴 제 집이니까요. 진우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냥 옷 몇 가지만 가져다 놨어. 관리 직원 입회 하에 가지고 나가도록 하세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건 제가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공동 명의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이곳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그쪽들이에요. 시어머니도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김씨 집안애를 베고 있으면서 감히 우리 아들을 내쫓아?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안쪽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집주인 외 무단 출입 금지 아래에는 관리소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보고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규칙은 말싸움보다 100배는 더 강력합니다. 진우 씨는 그 종이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에서 무력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 이별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 뻗어들어온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잘라내고 있다는 것을요. 세 번째 장소는 회사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자리에 앉자마자 팀장님이 저를 작은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안에는 인사팀장님과 프로젝트 총괄, 이사님도 계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거래처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거래처에서 박서연 대리가 계속 책임지고 진행해달라고 지명했어. 이사님의 눈빛은 며칠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박 대리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지. 회사는 결과로 말하는 곳이니까. 어제 제출한 리스크 소명 자료와 증거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더군. 인사팀장님도 말했습니다. 외부의 허위 사실 유포로 직원의 출산 및 육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업무 안정성 확인서 발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우이의 카톡 프로필이 불러온 파장이 오히려 저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기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회사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받았을 때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나 많은 종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팀장님은 저를 회의실 문 앞까지 배웅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처 아주 프로페셔널했어.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팀장님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궁지를 헛되이 만들지 마. 다음 주에 프로젝트 마무리 잘 하고 승진 심사 준비에 내가 추천할 테니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의 전문성을 지켜냈을 때 규칙이 제게 물려준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예식장에서 500 영원히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이 닫혔습니다. 진정한 이익의 회수는 변제 계획의 첫 번째 이행금 입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이틀을 끌었습니다. 약속 당일 오전에 그는 50만 원만 보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일단 일부 보냄. 너무 쪼지 마.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체 내역을 캡처해서 민준이에게 보냈습니다. 오후에 민준이는 확인서에 명시된 대로 공식적인 이행 최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저녁 7시 진우 씨는 첫 번째 이행금 200만 원을 마저 채워 보냈습니다. 이번 메모는 짧았습니다. 변제, 더 이상 감정도 연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별도의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통장 이름은 혼약정산으로 했습니다. 엄마는 그 통장을 보시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아, 엄마 아빠는 그 돈 없어도 괜찮아. 저는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알아. 하지만 받아야 할 돈을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져가게 둘 수는 없어. 아빠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돋보기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네가 잘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으셨습니다. 그 집 이제 아빠 엄마도 간섭 안 할게. 네가 편하게 살아. 도어로 바꿨다니 우리도 마음이 놓인다. 그 말은 어떤 위로보다 든든했습니다. 나의 공간, 나의 돈, 나의 평판을 되찾는 것. 인생은 그냥 있자는 말 한마디로 재건되지 않습니다. 하나씩 나의 경계를 세워나갈 때 비로소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장은 시댁 친척 단톡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우이는 내용 증명에 따라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마지못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전에 박서연 씨의 결혼과 관련하여 올렸던 제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삭제했으며 사과드립니다. 글이 올라온 후 단톡방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예단 영혼으로 하자는 거 진짜였어요? 그 협의서도 그쪽에서 사인하라고 한 거고요? 시누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추했습니다. 시누이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몇몇 가족 단톡방에서 조용히 내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시누이가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제 만족해? 저는 딱 한 줄만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대로 이행하세요. 시누이는 한참 동안 입력 중 상태였다가 결국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어디로 보내면 돼? 그녀는 더 이상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정 싸움에는 응하지 않고 오직 규칙으로만 상대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파장은 진우 씨의 회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우 씨 스스로가 결혼 휴가를 냈다가 취소하고 감정 기복으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쳐 팀장에게 불려갔다고 합니다. 그가 저를 찾아온 것은 제 회사 앞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빌딩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진우 씨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얘기 좀 해. 저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0분만요. 우리는 길가의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바람에 제 스카프가 날렸습니다. 진우 씨의 눈은 붉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내가 설득할게. 무슨 설득을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오가는 차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진우 씨,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군요. 그는 다급해졌습니다. 아니, 알아! 내가 잘못했어! 예단, 줄게! 아파트 명의, 안 올릴게! 아이, 문제도 다 내 뜻대로 할게! 그 말이 사흘만 빨랐더라도 저는 아마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뒤늦은 계산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진우 씨의 목이 매는 듯 했습니다. 그럼 대체 뭘 원하는데? 내 인생에서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사라져주는 거요. 그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혼약, 해제 및 후속 조치 사항 변제, 이행 날짜, 사과 이행 날짜, 그리고 제 집, 제 회사, 제 진료 기록에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 진우 씨는 그 종이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대로 끝이야? 네. 아이는 어떡하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몸과 제 건강에 대한 결정에 진우 씨는 더 이상 관여할 자격이 없어요. 진우 씨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의 모든 무기가 효력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도, 친척도, 평판도, 심지어 아이마저도 더 이상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진우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지금은 너랑만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진우 씨는 예전에 제가 필요로 할 때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진우 씨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종이는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함께 가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료실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검진 기록을 보시고 늘 그랬듯 차분하게 저의 최종 결정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순간을 감정적인 장면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절차에 따라 저의 선택을 했습니다. 의료적인 모든 세부사항은 진료실 문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픔을 팔아사이다를 얻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진료실 나왔을 때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집에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자. 그날 저녁 저는 모든 병원 서류를 봉투에 넣어 봉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그 어떤 서류에도 다시는 다른 사람이 저를 대신해 서명하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한 달 뒤 신혼집은 드디어 나의 집다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커튼은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색으로 바뀌었고 시어머니가 너무 푹신하다고 타박했던 침대 매트리스는 여전히 안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시댁에서 보냈던 과일 바구니와 조화 대신 제가 직접 고른 작은 화분이 놓였습니다. 관리소장이 직접 출입 시스템 개선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입주민님, 앞으로는 본인 허락 없이는 절대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서류에 사인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텅 빈 느낌이 아니라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우 씨의 두 번째 변제금도 날짜에 맞춰 입금되었습니다. 신우이의 손해배상금이 변호사 계좌로 입금된 후 민준이는 사건 종결 보고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예식장 환불금, 스드메 위약금, 진우 씨의 변제금까지 모두 정산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거래처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팀장님이 승진 추천서를 제게 내밀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박 대리, 자격 있어. 저는 멋쩍어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결혼 때문에 제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원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덮어주는 데 썼을 뿐입니다. 반면 시댁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모임에 한동안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시숙부는 원래 결혼 자금으로 쓰려던 돈을 아들의 빚을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신우이는 그 해명글 때문에 자신의 시댁으로부터 몇 번이나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카카오톡 프로필에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공통된 지인 모임에서 누군가 제 이야기를 꺼냈는데 신우이는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드디어 침묵을 배웠습니다. 반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입이 빚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우 씨가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는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지만 출입 권한이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제게 인터폰을 했습니다. 입주민님, 김진우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그때 책장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예약된 방문객 아닙니다. 들여보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인터폰을 끊고 저는 계속 나사를 조였습니다. 책장이 약간 삐뚤어져 다시 풀고 조였습니다. 누군가가 떠난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내 집 열쇠를 함부로 들어올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좋아하는 장조림을 사오셨고 엄마는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혼자 산다고 냉장고 비워두지 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식사를 마치고 아빠는 베란다에 서서 한참 동안 밖을 보셨습니다. 이 집 그때 사길 정말 잘했다. 제가 왜냐고 묻자 아빠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결국 내 것이 되었잖니. 엄마는 또 눈시울이 붉어져 황급히 과일을 씻으러 돌아섰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그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모든 자료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이체 내역, 내용 증명, 혼약, 해제 확인서, 병원 기록조는 맨 위에 있던 찢어진 혼전 자발적 서약서 조각을 투명한 파일에 넣었습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엄마가 그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서류든 서명하기 전에 사람부터 제대로 보라고 나 자신한테 알려주려고. 밤 10시 진우 씨에게서 마지막 카톡이 왔습니다. 서연아, 만약 그때 내가 우리 엄마를 말렸다면
우리 지금쯤 달라졌을까?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엄마를 말리지 않은 게 아니야. 당신은 엄마 편에서 있었던 거지.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그를 차단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마음에도 미련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자동차 불빛이 아파트 단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안의 조명은 따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 발급받은 출입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오직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열쇠 꾸러미에 걸었습니다. 내일은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고 모레는 부모님과 함께 서재에 놓을 작은 책상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인생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이제 제가 직접 정합니다. 저는 현관으로 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시댁 식구들이 비집고 들어오려 했던 그 문은 이제 온전히 저만을 위해 열리고 닫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속 이제는 텅 비어버린 대화창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예단 없는 결혼 이제 안 해요. 아이를 빌미로 장사하려는 시댁도 이제 필요 없어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가끔은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 훌쩍 새로운 풍경을 마음에 담아오기도 했습니다. 한때 전쟁터가 될 뻔했던 제 집은 이제 온전히 저만의 평온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햇살 좋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저를 위한 시간을 가꾸는 일상이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가끔 대학 동기 모임에서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김진우 씨는 여전히 매달 제게 변제금을 보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회사에서도 신뢰를 잃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승진도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신우이였던 김진아 씨는 친척들 사이에서 돈 밝히는 신우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남편과의 사이도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좋아하던 SNS에도 한동안 아무런 소식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세워 제 집까지 넘보려 했던 시어머니는 그토록 원했던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놓치고 친척들 앞에서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불행을 바란 적은 없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제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단순히 파혼이나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존엄성과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일을 겪으며 제 인생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부당한 요구와 압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허락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온한 행복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 스스로를 지켜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온한 행복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